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후 공공기관 수장에 대한 임명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스마젠이 내년 상반기 에이즈 백신 임상 2상 시험에 돌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백신이 상용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업계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출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 어디든 스마트폰과 TV를 통해 영상 시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종 이벤트와 특별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율 우대 혜택부터 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30일이 지났지만 공기업 수장 인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와 각종 사고로 공석이 된 공기업은 물론 임기 만료가 올해 말인 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도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후 공공기관 수장에 대한 임명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 공기업의 상황을 김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어제 취임 11개월 만에 퇴임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2019년 9월까지이지만 친박계 인사 불가리가 이루어지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이사장을 선출하지만 이후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찬우 전 이사장 역시 취임 당시 친박 논란을 빚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자진 사퇴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기업과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의 수장의 자진 사퇴가 잇따르면서 공기업 사장 임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달여가 지난 가운데 공기업 사장 임명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조만간 공공기관장 임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 9곳 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은 공석 상태입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김선덕 사장의 임기는 2018년 1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4개 기관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곳으로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투자공사입니다. 다만 김하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임기 만료 후 직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7곳 중 임기 만료가 임박한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 2곳입니다. 최근에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장 10여 명이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임명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에이즈 치료제가 많이 개발됐지만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나 예방 백신은 없는데요. 에이즈 정복의 고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에이즈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에이즈 백신이 임상시험 2상에 들어갑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20세기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 전 세계 3,500만 명이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1시간에 280명씩 감염자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예방 백신이나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습니다. 에이즈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고 약값도 비싸 에이즈 환자는 매해 $14,000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에이즈 치료제 시장은 약 15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바이오 기업인 스마젠이 에이즈 백신 임상 2상 시험에 돌입합니다. 예방과 근본적인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에이즈 백신입니다.
그동안 개발에 실패한 백신들은 바이러스 일부분을 이용해 만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 백신은 바이러스를 사멸시킨 후 바이러스 전부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다른 백신들보다 효과가 좋은 기술입니다. 이미 검증된 3가지의 백신 개발 스트래티지 중에서 한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는 거죠. 험난한 여정은 남아있지만 2022년이면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에는 제2상 실험을 할 수 있게 시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상은 대개 시작하면 1년이면 끝나요. 예. 그리고 이제 3상은 대개 백신을 주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한 3년 기다려야 돼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에이즈. 정복의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유료 방송업계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스마트폰과 TV를 통해 언제든 영상 시청이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과 접목된 서비스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손바닥만한 수신기를 TV에 연결하자 유료 방송 채널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케이블 방송을 보기 위해 지역 케이블 회사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IPTV처럼 랜선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선보인 OTT 서비스 텔레비입니다. 이 회사는 오늘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텔레비 출시 행사를 열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OTT는 와이파이 등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TV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무제한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테더링 기능을 통해 TV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튜브, 왓챠플레이, V라이브 등 인터넷 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케이블 채널 일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를 타깃으로 한 개인 맞춤형 TV 기반의 OTT 서비스입니다. 구글의 운영체계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내년 상반기 빠르면 1사분기에 구글 어시스턴트 한글 버전을 배포할 계획인데요. 별도의 AI 기기를 구매하실 필요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이 같은 OTT 서비스를 출시해 경쟁 중입니다. 케이블 방송 서비스만으론 IPTV와의 경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유료 방송 시장 가입자 수는 케이블 TV가 1,455만여 명, IPTV는 1,454만여 명, 위성방송은 239만여 명입니다. 매출에선 이미 작년에 IPTV가 케이블 TV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 HCN은 2012년 OTT 서비스 에브리온 TV를 시작했습니다. 지상파 CJ ENM 계열 콘텐츠를 제외한 케이블 TV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CJ 헬로비전도 2014년 OTT 수신기 티빙 스틱을 선보이며 OTT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CJ ENM 채널을 실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결합한 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도 작년 OTT 서비스 딜라이브 플러스를 시작했습니다. 교육, 종교,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각종 이벤트와 특별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율 우대 혜택부터 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추석 연휴에 발맞춰 각종 이벤트와 경품을 내걸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3일까지 우리 가족 한가위 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기예금 가입 시 연 1.7%의 특별 금리를 주고 입출식 예금과 적금에 가입한 고객을 상대로 여행 상품권과 건조기 등 경품을 지급합니다. KB하나은행은 이달 30일까지 최저 1,000만 원 이상 정기예금 가입 시 최고 연 2%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또 입출금 통장과 예적금, 가계대출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골드바 100g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31일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금융바우처와 경품을 주는 아이 행복 선물상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명절 기간 자녀가 받은 용돈으로 관련 상품에 가입하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출국자가 98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환전 이벤트도 합니다.
신한은행은 써니뱅크 앱을 통해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를 환전하는 고객에게 90% 환율 우대를 합니다. 또 쿠폰북과 경품 증정 이벤트도 합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까지 리브 앱을 통해 환전하는 고객에게 최대 90%의 환율 우대를 제공합니다. 영업점에서 미화 500달러 이상 환전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 원, 리브메이트 포인트리 등을 증정합니다.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31일까지 오런뱅크 앱으로 환전하는 고객에게 40에서 90%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근 간편결제 및 빅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금융거래는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졌는데요. 반면 핀테크 발전으로 보안이 취약한 고객 접점이 늘어나면서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 디도스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금융회사들은 고도화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를 도입하는 등 사이버 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사고는 ATM 벤사 등 금융사의 외주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비교적 관심 밖에 있던 외주업체가 사이버 보안의 최대 허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정훈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에 국내 현금 자동 입출금임 서버가 해킹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외화벌이를 노린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드러났다죠. 네, 문제가 된 것은 청호 이지캐시가 운영하는 ATM 63대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설치됐던 기기들인데요. 경찰은 지난 3월 초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이 기기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킹 수법과 특징 등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북한이 국가 주요 기관과 대기업 등을 상대로 벌인 사이버 테러와 여러 면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해킹에는 지난해 다른 사건들처럼 백신 업데이트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침투 방식으로 동일한 악성 코드가 사용됐고 당시 해킹에 쓰인 서버가 다시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해킹된 ATM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드와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의 금융정보 약 24만 건이 유출됐는데요. 이렇게 유출된 정보를 한국인과 중국 동포들이 넘겨받아 사용하면서 금전적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출 정보를 이용해 만든 복제 카드로 국내외 현금 인출 약 9천만 원, 각종 대금 결제 1천만 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충전 300만 원 등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밖에도 무려 3억 원 넘는 규모의 복제 카드 사용 시도가 있었지만 피해 발생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결제가 거절됐습니다. 네, 자칫 피해 규모가 4억 원을 넘을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앞으로도 이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떨어지는 외주업체로 우회한 사이버 공격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은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사들 공동으로 외주업체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는데요. 점검 기간이나 횟수, 인력 부족 등으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안 관련 인력을 더 투입하고 조사 기관과 시기 등도 새로 조율할 계획인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ATM 벤사 등의 외주는 여러 금융사의 공동 위탁 형태로 돼 있어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해도 책임지고 사후 관리를 하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알아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금감원은 최근 공동 위탁 형태의 외주업체에 대해 담당 금융기관을 하나씩 지정해서 사후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또 담당 금융회사가 외주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 위탁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처분까지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네, 이렇게 외주업체들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될 텐데요.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 청호 이지캐시 ATM의 해킹 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각 금융사들이 전액 책임져야 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카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감원의 원칙도 위탁 관계에서 최종 책임은 위탁사가 져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번 ATM 해킹 사건처럼 나도 모르게 내 카드가 결제됐을 때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외주업체 운운하면서 남 얘기하듯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주업체에서 발생한 문제라 해도 자사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외주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비율, IT 검사 횟수 등 계량 실태 평가를 상시 실시해서 취약 부문에 대한 감독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사고 시 소비자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 처리 절차 등을 개선해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네, 금융사 외주업체 보안 문제에 대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각자 내기를 할 때 대표로 한 명이 결제한 뒤 사후에 분당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8개 신용카드사가 제기한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여신협회와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유권 해석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대표 한 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당 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별도로 요청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카드 결제를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제도 여러 차례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우선은 모든 사람이 한 카드사를 이용해야 전액 결제 후 분당 결제가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앞으로 다른 카드사 간에도 연동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험은 낮추고 수익은 높이는 P2P 투자를 하기 위해선 투자금을 잘게 분산해 투자하고 매월 재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P2P 금융업체 랜딧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25개월간 13만여 건의 P2P 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잘게 쪼개 분산 투자할수록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P2P는 대부업으로 분류돼 이자 수익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10원 미만 단위의 세금은 절사되기 때문에 적은 돈을 많은 채권에 나눠 투자하면 그만큼 채권당 이자 수익이자가 절사되는 세금도 늘어나면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랜딧의 분석 결과 총 200만 원을 투자할 때 100개 이하의 채권에 분산하면 실효세율이 23.8%, 원금 손실 가능성이 6.3%였지만 300개를 초과하면 실효세율은 14.8%, 원금 손실 가능성은 0.3%로 줄었습니다. 이 밖에도 P2P에 투자한 후 매월 받는 수익금을 매번 재투자하면 월 복리 효과를 누려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 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박 시장이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습니다. 박 시장의 법률 대리인인 한태근 변호사와 민병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또 박 시장과 서울시는 이들 11명 모두를 국정원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각종 온 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법원에 접수된 기업 파산 사건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개인 파산 사건은 가장 적었습니다. 기업의 경우 지속되는 불황으로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드는 사례가 늘었고 개인은 가계 씀씀이가 줄어 개인 부채 사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의 2017 사법영감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은 총 5만 288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개인 파산은 일정 요건에 따라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겁니다. 법인 파산 사건은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 작년 740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심판에서 올해 1월에서 8월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54.7%였습니다.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50%가 넘었습니다.
특히 전체 심판에서 특허 분야만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허 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올해 1월에서 8월 85.7%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 패소율이 높은 것은 대기업보다 법률 지원이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중소기업 특허 심판 지원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자사 송금 서비스에 QR코드 송금 기능을 도입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카카오페이 계좌로 특정인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국세증명 발급 신청뿐 아니라 열람과 제출까지 가능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이 9개 샴푸 브랜드 제품 총 13개를 조사한 결과 세정 성능이 가장 좋은 샴푸는 댕기머리와 펜틴, 사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샴푸는 여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한우, 굴비 등 고가의 선물 대신 수입산이나 가공식품이 명절 선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하늘색부터가 다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흐린 가운데 중부 곳곳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중부지방으로는 오늘 늦은 밤까지 비가 예보돼 있고요. 전북과 경북으로는 내일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양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충청과 강원, 영동, 전북과 경북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대기질도 좋지 못합니다. 환경부 기준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서울, 경기, 충청, 호남, 경남과 제주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강원도와 경북으로 한때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WHO 권고 기준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이 매우 나쁨 단계로 나와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질이 평상시 수준을 회복하는 데다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쾌척한 가을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은 비가 오는 곳은 없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과 대전이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낮 기온은 강릉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새벽 한때 비가 오겠고 낮부터는 남부 전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제주도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이번 예보 기간 내내 대체로 맑은 날들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